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이 있었습니다. 법치의 마지막 불호인 사법부를 무너뜨린 이들 가운데는 절반이 2030 세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염려되는 탄핵 정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월드의 기초자평론가 사장 남청동의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두 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두 분 사적 인연일 거 아닙니까? 사적 네. 인연은 없죠. 없어요. 방송으로 만났으니까. 네. 예. 아니, 어떻게 방송하다 만나시게 된 건지 궁금해가지고. 방송은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쭉 하고 있었고 기추자님이 대한뉴스에 맞습니다. 나가면서 네. 이도영 TV도 이제 합류하면서 같이 네. 방송하게 된 거죠. 네. 아니, 제가 얘기 들으니까 설 연휴 동안에 역시 네. 강자들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사장 배가 남천동은 얘네 많이- 안 한다면서요? 배가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대기업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뉴스 공장도 안 한다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도 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저희 이제 PD와 네. 임경빈 작가는 기혼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죠. 네. 선생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네. 상관없다고 하기엔 지금 눈이 너무 신났는데요. 네, 저는 뭐 쉬니까 좋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 경향TV도 하루도 네. 빠지지 않고 방송을 하고요. 네. 우리 기초자월드 달리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달려야죠. 달립니다. 쉬는 날이 어딨어요, 구멍가게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 설 연휴에는 헌재도 이제 대신 판정도 문을 안 여는데 어제 이제 빅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헌재 대신 판정에서 네. 그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티키타카. 네.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일단은 총체적으로는 이제 어제로서 사실은 변론기를 종료해도 탄핵은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방어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논리가 전부 탄핵 사유가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80명만 보냈다. 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말을 듣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계엄령을 했다든지 계몽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멘트가 사실 이제 하루에 나오기 힘든 그러니까 사실 영화로 치면 천만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명대사가 한 번 나오기도 힘든 게 냉정한 현실인데 어제는 명대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니, 어제 댓글 보니까 야, 그냥 계엄도 게임이라고 하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보니까 왜 계엄이라고 부르냐. 네. 그러니까 의원을 요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와, 이건 정말로 바이든 날리면 재미를 좀 보긴 봤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오평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명대사가 많았다. 네. 천만 영화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러기에는 이 수준이 우리 그 거업 같은 그런 영화 평론하는 분들이 클리셰 덩어리다. 이렇게 진부한 대사로는 천만 갈 수 없다라고 평할 네. 것이다. 너무 구리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봉쇄하지 않았고 통제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재간에 깜짝 놀라고 말았고요. 그리고 뭐 박주민, 이재명, 한동훈 너가 분명히 고발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제가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뻔한 연기. 점수를 높게 드릴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헌재의 첫 증인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신문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이끌어보려는 네. 자기의 뭔가 파면을 피하려고 하는 듯한 네. 태도를 강력하게 취하긴 했습니다. 태도를 강력하게 취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아니, 몇 번이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박근혜 탄핵 당시에 탄핵 사유 중에 세월호 7시간 증명 부분은 사실 이제 탄핵 사유에서 빠졌어요. 그럼 탄핵 사유로 탄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검찰이나 어떤 헌법기관, 사정기관에 대해서 수사에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불응했었다. 이게 탄핵 사유에 들어갔고 그게 왜 이유가 되냐?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요. 멘트가 네.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제 나왔었던 그 모든 행태들은 일단은 박근혜 탄핵 사유에 들어간 거고요. 사실 그게 빠진다 하더라도요. 계엄은 박근혜는 안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봉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그 했었던 봉쇄라는 단어, 통제라는 단어는 너무 참신했었던 게 정말 완벽하게 봉쇄했다면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네, 네. 완벽한 봉쇄라는 것은 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자, 이거는 흔히 말해서 작전 실패지. 봉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쪽팔리지 않나. 아니,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도 듭니다. 이제 조폭 영화에서 이제 우리 수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대장이 몸을 바치지 않습니까? 어제 보면은 비상입법기 문건도 내가 만들었다. 국회 내 병력 투입 같은 경우에 대통령은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다 내 실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스토리가. 근데 네. 애쓰는 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몸빵을 하려는 그 마음도 알겠습니다. 그 갸륵한 마음 너무 잘 알겠는데
계속 쭉 보다 보면은 제 표정조차도 그 판사님들의 표정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앞뒤가 저게 맞나? 계속 앞뒤가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 자신들이 반박을 해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당장 결론을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그러해야 마땅한데 앞서 보면 체포라는 게 우리가 윤석열이 체포가 되면 네. 뭔가 한 페이지가 끝날 것이다.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네네. 보니까 안 끝나요. 그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야구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가 올라옵니다. 당연히 이제 경기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이제 불을 지른다라고 하죠. 갑자기 점수를 내준다거나 이제 블론 세이브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네. 이렇게 할 때 보통 그 투수에게 작가라는 별명을 불러줍니다. 예전에 이제 롯데자이언츠 임모 선수가 네. 하도 불을 지니까 임작가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윤작가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양성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너무 놀라워서 저는 헌법재판소장이 정영식이 9명이었어도 탄핵을 시켰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을 모른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네. 자 일단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실격입니다. 장자크 루소야 자기가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계몽주의. 네. 그러니까 네. 보통은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 네. 국민의 이제 노예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결격 사유였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몽시키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계몽하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아니 그리고 저는 듭니다. 그분이 계속 이제 외모를 단장하고 지금 심판정에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쌍하고 측은지심을 얻기 위해서는 옛날 그 수더분한 스타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단장하고 나오는 겁니까 지금 영상 속에서? 그거는 말이죠. 지금 우리 기자님 마음속에 지금 흐트러지셨어요. 그래요? 네. 엉덩이 탐정머리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게 좀 안쓰러워 꼭 그런 건 보이던가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물론 사실 좀 예.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늘 항상 세팅되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흐트러진 모습에서 일반 대중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 조금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지금. 우리 윤 선생님은 윤 작가님은 지금 작가 지금 집필하시느라 네.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리고 방금 계몽이라 말씀 주셨는데 네. 국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윤 작가님이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으세요. 그래서 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팩 야 진짜 그렇게 스크린하고 싶으셨으면 팩 체크 원하시면 우리 헬마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우리 윤 네. 작가님에게 큰 도움 되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그런데 프리즘 이제- 스크린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그분의 작가 윤석열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열리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체포돼도 버티고 구속돼도 버티는 그의 정말 은근과 끈기의 모습을 보면서 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렇게 당당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저는 이 국면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끝난 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네. 라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헌법재판소가 이 내란 관련돼서 빨리 이 심판해달라는 그 심리 요청도 네. 미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당연히 불안하시겠죠. 저도 마음속 한켠에는 뭘 믿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네. 게 한켠에는 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국면이 모두 끝나고 나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누군가는 이제 점을 좀 찍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지금 저희가 6공화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마지막 헌법 개정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구로 들어왔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헌법위원회였나 그랬을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공식기관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탄핵시킬 수 있는 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이 시스템 네.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제 그 갤럽 조사도 보니까 기관별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단연 1등이 헌재, 2등이 선관위, 3등이 경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네.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상황인데도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그 플래카드 현수막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끊임없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참 나쁜 버릇이 있는 게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는 도리어 상대 진영한테 던집니다.
민주당 내란 선동 멈춰라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이런 식으로 던지는 그러니까 현수막이 막 너무 많은 던져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된 것도 제가 그저께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 전역에 부정선거를 너네가 자초한 너희가 내란당이다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와 너무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네. 이 부정선거라는 거는 사실 법원, 수사기관, 선관위 방금 다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그다음에 국정원, 방첩사, 문건, 압수수색도 181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5년 동안. 맞아요. 거기서 네. 90% 넘게가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라는 거를 계속 갖고 오는 건 사실 그들에겐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나 땔감이 필요할 뿐. 왜냐? 그들도 다 질 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권을 뺏기고 나서도 뭔가 땔감을 돌려야 자신들이 지지자들이 먹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를 흔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신뢰하는 그 기관들이 맞습니다. 벌써 딱딱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훨씬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즉 대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자라보고 놀란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이진숙 위원장님이 살아 돌아오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혹시 다른 일이 헌재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되게 네. 예쁘게 4대4로 돼가지고 혹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도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진숙의 사유와 윤석열의 사유는 너무나도 판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 방통위 이제 권한대행도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의미는 없다. 이제 불안감은 가질 수 있지만 사안이 다르다. 이게 살인범과 절도범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절도범은 집행유예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네. 살인범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은 국가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 수단이 경찰과 군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백에서 수천만 명이 실제로 죽었었던 계엄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관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판사들 중에 그들 세상에서는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진급 잘한 권위가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헌법을 부정하는 일을 괜찮다라고 판결문을 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모범생이 너무 모범생이라. 예. 저도 지금 당장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헌법을 몰라도. 근데 평생 헌법을 공부해 오고 거기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온 사람이 네. 이건 무죄다. 탄핵을 기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그걸 찾기는 어렵습니다. 요상한 지금 여론조사가 네. 있다고는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묘하게도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지지율이 낮다가 국정 운영을 안 하니까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 기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준석도 사실은 직무 정지돼 있을 때 괜찮은데 나오면 이제 하나하나 기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준석 씨가 돌아오긴 했지만 네. 이 지금 헌재 판단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거는 헌재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는 그때는 또 헌재를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희한하네. 헌재가 그럼 판단해 줬으면 헌재의 판단에 감사한다 이런 말 분명히 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국민들의 판단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었다 그랬대 그러면서 그죠? 맞습니다. 결정이. 네. 저거 나중에 헌재에 대해서 다시 공격하려고 헌재에 감사한다는 말은 싹 뺐구나. 왜냐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뭐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 이런 말 할 법도 한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진숙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속 잊혀지지 않고 기사가 나오면서 훗날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올 것을 도모하시면 네.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이진숙 씨가 빵만 사 먹었다고 생각하시던데 안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2,200만 원치 법카로 와인도 샀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믈레이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 네. 좋아하시는 약간 그런 재질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었던 법카 유용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대전에서 분명히 근무하셨는데 자기 집 근처에서 카드가 결제가 된다든지 이런 놀라운 분신술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발을 통해서 네. 이걸 좀 밝혀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수사를 네.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앞으로 법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추가적 고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면 저는
무서운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용서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근데 뭐 우리가 뭐 법을 어기라고 했습니까? 지킬 거 지키되 딱딱 대 보는 거죠. 뭐 무섭게 뭐 계몽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네. 법, 있는 제도 이용하여서 틀린 것을 틀렸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서운 대통령 저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진짜 인사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해서 느끼는데 지금 공수처가 첫 번째 체포 실패하고 나서 판사 출신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욕을 많이 먹을 만했다. 첫 번째 때는. 근데 뭐 이제 두 번째 때 성공했으니까. 근데 원래 오동훈 처장이 임명될 때 첫 번째로 후보로 올라간 사람이 이진숙 대행을 하고 있는 김태규였습니다. 그 만약에 여러분 공수처장이 김태규가 됐다 생각해 야, 보십시오. 정말 뜨악하다 그거는. 체포 안 네. 됐습니다. 체포 안 됐을 거예요. 다른 정말로? 국면이에요. 네. 다른 멀티 유니버스가 열렸을 겁니다. 야, 그 김태규 얘기를 듣고 오동훈을 보니까 오동훈이 굉장히 존귀해 보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내 눈앞에만 보고 너무 빡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것도 민주주의란 시스템을 통해서 김태규를 걸러냈다는 걸러진 거. 거구나. 네. 분명히 이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님. 네. 이분은 뭐 사법연수원부터 해서 계속 수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재판관. 근데 이 재판관님이 원래 대법관 임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가 거부했습니다. 그게 다시 돌아서 헌법재판소로 왔어요. 정확한 판결을 내릴 겁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그러니까 네. 이런 게 하나하나가 뭔가 처음에 짧게 보면 비극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또 희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가서 헌법재판소 출석해서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정신머리 없이 그렇게 해도 네. 우리 결과는 국민들의 승리로 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시죠. 네. 저 김태규 가고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리얼 선녀다, 에인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TV조선과 같은 그런 언론에서 정말 말도 안 돼. 그 5명에서 불판 하나에 고기 좀 먹는 게 뭐 어떻습니까? 와인 2,200만 원치 법카 긋는 사람도 있는데 콜키즈에서 와인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무리한 공격을 하는 걸 봤을 때 네. 저렇게까지 쓸데없는 것까지 공격을 한다? 그것도 TV조선이? 라고 하면 한 번쯤 내가 너무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좀 각박했던 것이 아닌가 마음을 좀 더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상황은 어쨌든 간에 좀 끔찍하긴 했어요. 119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정말 위험천만한 장난질을 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강력한 처벌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용기와 뒷배경은 무엇인가? 결국은 인터넷에 있는 모 커뮤니티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뭐 그런 걸 신경 써, 인터넷 글 쓰는 거 뭘 그렇게 신경 써라고 등한시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던 것이 드디어 네. 거리로 나와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일본에서 10여 년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거리로 나온 넷 우익이라는 책도 나왔었는데 넷 우익. 네. 재특회라고 하면서 제일조선인의 특권을 폐지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인들이 와서 뭐 의료보험을 어쩌고 저쩌고 하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선관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느니 와서 뭐 너도 중국인이지 한국말 해봐.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그런 일들을 누가 믿겠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믿고 또는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스스로가 리플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폭도와 폭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는 저는 분명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지금 저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가끔씩 미국에서 90세 나치활동 전력과 체포 이런 거 나옵니다. 아직도 나와요. 그런 폭력과 야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독일은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거의 준하게 분명히 잡아가야 된다. 그럼 누군가 또 얘기할 거야. 뭐 민주노총도 폭력 집회하지 않은 다 잡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폭력을 사용했었던 집회들은 모두 잡혀갔어. 이거 집회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서부지법을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한다든지 라이터 기름을 들고 와서 불을 지피는 영상들이 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전산실에 들어가서 뜯고 물 뿌리고 생수통으로 물 뿌리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창의적이었죠.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인에서는 안 되는 범위로 넘어갔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막 차민정 나와 사실 차은경이었지만 그 판사를 만약에 실제로 목도했다면 큰일 났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판사들의 자신의 어떤 그 실제로 불안감이라든지
또 실제로 법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판결 받고 나서 내가 빵에서 나오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늘 법원 뒤에는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큰 중형을 내려야만 물갈이가 된다. 두 번째, 이들을 거기로 끌고 나오게끔 만들었었던 유튜버들. 추동세력이 누군지. 실제로 네.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로 오세요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범단 수괴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오세요라고 했었던 유튜버들, 그리고 그 유튜버들을 관리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대통령실의 유튜버들과 친한 누군가. 지금 막 나오는 거는 강기훈 전 행정관이다. 이 사람이 극우 유튜버와 매개가 돼서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네. 다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위험한 시국. 그리고 기수자님은 워낙 언론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그 민주노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부 네. 언론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니까 야 봐라 민주노총이 나와서 탄핵 이제 쉽게 얘기해 찬성 집회할 때 니들이 제대로 안 해가 여기까지 발생한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 이게 네. 지금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방금 일본 이야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을 만약에 본다면 트럼프 1기가 있었고 한 번 바이든 그다음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도 여기에도 지금 우리나라랑 양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젊은 남성들의 지지층과 나이든 노년층의 지지층이 훨씬 두터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굉장히 그 구구 개신교, 그러니까 특정 개신교라고 말하기 그런데 하여간 우리나라처럼 이 종교 집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양상 특히 유럽도 구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뭔가 흐름이 있고 이거를 좀 촘촘하게 해서 이게 단계가 있는 기사를 써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너무 딱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파편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유튜브 채널들도 그간 굉장히 작업을 오래 해왔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잡혀가긴 했습니다만 젊은 시각이라거나 배인규 신남성 연대 이런 채널들은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우리가 맨날 이른바 틀트브라고 불립니다. 그런 나이 든 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채널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그럼 그들의 관계도 파악할 것이 너무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붙어있는 종교 집단 정광훈을 두고 있는 그들과의 관계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가는 돈도 다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은 집회라고 그냥 집회 묶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노총은 그러면 얘네도 집회고 얘네도 집회네 이렇게 선을 여기다가 그어주고 비교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거예요. 거죠. 그렇죠. 네. 폭력 양상도 너무나 다르고 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다른데 그냥 집회와 집회 묶어서 단순 비교를 합니다. 진영이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딱 찬반 집회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지금 헌법 민주주의 틀을 깨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불법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라고 나갔던 키세스단이라거나 이쪽 진영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반헌법.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는 사람들, 이 반헌법적 세력들과 헌법 대 반헌법으로 그렇죠. 네. 거기다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사가 어떻게 쏟아졌느냐? 찬 윤석열 반 윤석열 집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동등한 비교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선을 그렇게 그어버리면 굉장히 왜곡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것이 공정이고 그것이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네. 게으르거나 혹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타당한 지적 같고 다만 이번 서부지법 폭도들 가운데 피의자 이제 연령별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네. 생각보다 2030이 많아서 놀란 것도 사실이에요. 그 기자님이랑 네. 비슷하게 생긴 06년생 그 투블럭 남도 굉장히 어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진짜 놀랬어. 지금 옆에 그러니까 갑자기 기자님이랑 너무 다른 거 같은 느낌이. 아니 불을 동생 시각이 아니죠? 젊죠. 동생 아니죠? 아닙니다. 기자님 워낙 네. 동안이시니까. 동생 여성입니다. 아니, 진짜 막 이런 거 막 불 지르려고 막 준비해왔던 거 너무 네. 충격적인데 나는 그 사람이 06년생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게 무슨 일? 사실 제가 네. 05학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보다 최소 20살 정도는 더 이제 어린 분인데 네. 저도 좀 놀랐어요. 또래거나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오. 제가
어려서 놀랍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는 커뮤니티로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연령대가 있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커뮤니티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왜 그러냐? 자기만의 오프라인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되면은 내가 집을 사거나 또는 전세로 하거나 월세로 하거나 내가 거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내 방, 부모님이 마련해준 내 방 말고는 내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 내 방도 부모님이 마련해주고 누가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고 오빠, 그러니까 아빠, 오빠란다 나도 모르게. 아빠 노크해야지라고. 죄송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저한테 조금 더 익숙한 단어가 나왔네요. 아빠 문 열어 노크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휴대폰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사이버 공간 안에서 커뮤니티라든지 거기서 무분별하게 욕을 배운다거나 나쁜 밈을 배운다거나 그러다 보면 특정 커뮤니티에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내가 쓴 글이 만약에 베스트가 된다면 거기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쭉 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고등학교 남성 고등학교의 축제는 배인규 씨를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 진짜요? 축사로. 광주에서도 불렀습니다. 아,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자마자 거리로 나와서 그런 집회를 나가서 우월감을 느끼고 나 여기 갔다 왔다 너무 멋있다라고 인터넷에서 또 흔히 말해서 추천 또는 따봉 이런 걸 받으면서 네.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갑자기 거기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파괴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건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절히 제어가 필요하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노출된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이 어린 친구들 몇몇이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원인은 그 어린 친구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커뮤니티에 보니까 당일 폭동을 저지르고서 그 전리품 같은 사진을 올려놓고 댓글은 국가유공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네. 게 제가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는 게 취미지 않습니까? 그냥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자님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네. 그걸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좀 이건 진짜 방법이 있을까 싶은 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출난 문제 있는 아이들의 그냥 그런 밈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또래 문화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 커뮤니티가 진짜 그런 게 커뮤니티는 내가 보다 보면 비슷한 성향애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 내가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그건 좀 이렇게 제재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없는 곳에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정서적인 호응을 받으니까 그 말에 더 세면 세졌지 그걸 돌아보거나 반성하거나 돌이켜보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 2006년생이 2020년 그때쯤으로 돌아가서 코로나가 한창 심해서 네. 학교를 가지 못할 때 아. 그때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 뭐 하겠어요? 그냥 계속 인터넷을 하고 있지 무장차 않겠어요? 했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수업조차도 줌으로 하던 시절이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런 양상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는 공교육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당장 방법을 찾으라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어렵다. 거예요. 너무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되나? 사람들이 그리고 공신력을 얻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거냐면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형님 행세하면서 이들 도와주죠. 아, 네. 그리고 백골공주 이제 김민전 의원님께서 그렇잖아요. 보면서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공인된 행동, 공신력 있는 행동으로 자기화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그 주요 인사들이 거기에 가거나 또는 이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설 선물 보낸 10명의 극우 유튜버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야, 나 국회의원이랑 지금 당대표랑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네 나 안 따라올 거야? 내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해? 하면은 무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전에 소라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폐쇄했었죠. 맞아요. 그런 네. 나쁜 해악이 있는 커뮤니티는 폐쇄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코리아 사장을 불러야 됩니다. 국회로. 불러서 사회의 해악을 조장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유튜브는 미국 본사가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거기보다 테러에 민감한 국가가 있습니까? 너희 나라에서는 테러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유튜브에서 검열을 시작을 하고 심지어 코로나19 때는 코로나 단어만 들어가도 검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무조건 띄우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테러는 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냐.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테러가 일어났는데 네. 폭동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테러예요. 그렇다면 이 테러를 조장하거나 함께 했었던 유튜브는 폐쇄해야 됩니다. 수익 창출을 정지해야 되고요. 영구 퇴출을 시켜야 되고 이 사람의 계정으로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의 운영자를 불러야죠. DC 인사이드의 대표가 김유식이면 김유식 대표를 국회로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해악을 어디서 서부지법 앞으로 모입시다. 이 글은 반드시 바로 삭제를 시키거나 이 글을 쓰는 사람은 DC 인사이드에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작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떠한 얘기를 해도 애도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숨죽여 있을 때 MLB파크라는 곳에서 야 보상금 터지겠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글을 박제시켰습니다. 운영자가.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영구 퇴출시킨다. 이 글을 남겨놓는 이유는 이거 본보기로 남겨두기 위해서 남겨둔다 영구 퇴출이다.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군가가 18명이 눌렀습니다. 좋아요 18명 누른 사람도 동의한 뜻으로 이어 18명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해법이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커뮤니티가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회에 불러야 됩니다. 아니면 사이트를 폐쇄시키도록 압박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테러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반복됐을 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외치지만 말고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네. 원인을 바로잡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수장님 전공이 약간 쓰레기통 살펴보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보수 유튜브들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통이니까 관찰을 좀 합니까? 일부 극우 유튜브들?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어떤 행동 특성이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나이 든 분들 거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뭐를 보냐면 보통 뭐 격투기를 한다거나 그냥 싸웁니다. 야 너 나 오늘 너 나와. 그냥 싸워요. 야차로 한판 붙어 얘기하지. 그냥 싸워. 웃기잖아.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걔네가 어느 순간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정체기를 넣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야 찢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느닷없이 뭐 야당 대표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넣어요. 아니면 헬스 유튜브를 합니다. 나는 운동하려고 봐요. 근데 썰을 풉니다. 운동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썰을 풀면서 그냥 교묘하게 거기 그게 들어가요. 정치를 집어넣는구나. 네. 정말 교묘합니다. 그냥 보다 보면 맞지. 저게 맞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하게 은근슬쩍 타고 들어가는지는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꼭 정책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남성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걸 하면 그러면 여성을 대상화하는 이야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단어들도 등장합니다. 우리 그렇구나. 이 경향 TV를 보시는 이 점잖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한번 바디 카운트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모르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바디 카운터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단어를 쓰고 하여튼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은근슬쩍 다 들어왔구나. 이제 문화가 돼버렸구나라고 너무 좀 무서웠던 게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정말 그냥 평범해요. 연애도 하고 그냥 평범한 네. 젊은입니다. 나 한 번만 네 알고리즘 봐도 되냐. 근데 그분이 이제 기타를 되게 잘 치시는 분이 운동하고 네. 이런 쭉 봤더니 뭐 운동하고 뭐 기타 이런 게 쭉쭉 떠요. 나오다가 네. 내가 보던 그 쓰레기통에 하나가 어. 뚝뚝뚝 뜨는 거야 알고리즘에. 야. 야, 너 이 사람 거 봐. 그랬더니 봤나? 본 적 있나? 나 근데 구독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뜨는구나. 와, 또 약간 어떡해. 약간 아니, 슬픔이 몰려오는 그렇게 거죠. 이제 군중들의 힘을 얻은 그 대형 그 유튜버가 되게 되면은 이번에도 알겠지만 정치 현장에서 호출을 합니다. 힘센 사람들을. 네. 안 나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게 끌어올려서 결국은 권력화돼서 한 당을 장악한 게 정확하게 전광훈의 사례죠. 그래서 전광훈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는 전광훈의 이야기를 하거나 전광훈의 말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이 한 7개인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하나 막히면 바로 딴 데로 넘어가요. 나라, 너하라, 나라 투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걸 계속해서 7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하나가 그렇죠. 막히면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게끔 되는 구조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 발언을 했었던 게 김재현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김문수,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폭도들을 변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폭도를 변호해 주기로 했다라고 글을 자랑스럽게 그 유튜버가 올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커뮤니티에 노출됐던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멋있는데? 예전 국무총리랑 같이 지금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해악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를 더 크게 좀먹는다.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여러 가지 이면에는 묻지마 트럼프 투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미국에서 4년 동안 하고 나서 떨어진 대통령이 다음번에 출마해서 당선된 게 이번에 1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지 처음이죠.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겠어요? 4년 동안 묻지마 트럼프 투표가 그 고정 지지층이 쭉 이어져 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비 경선에서 압도하면서 뭐 어떻게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맞아요. 붙기 싫어요. 트럼프랑 붙었을 때 나의 커리어나 나의 삶이 어떻게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 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못 나와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가 썩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는 이번에 좀 제어해야 된다. 다만 새 정부가 나왔을 때는 한미동맹을 굳건해야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네, 맞죠. 아니 네. 이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 젊은 시각이라는 채널이 이제 이번에 잡혀갔습니다. 93년생입니다. 구속 영장이 야, 발부되고 93년생이에요? 커뮤니티에 자기 구치소를 향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 도와줬다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신을 백업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막 진짜로? 전 대표 뭐 황교안 뭐 변호사 뭐 누구 구청장님 누구 하면서 쭉 이름을 다 박제를 해놨어요. 아 요새 나중에 요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물으면 네. 되겠습니다. 거기다 뭐 고성국 박사님, 이동재 기자님 어쩌고 저쩌고 진짜 다 나 뒤에서 백업해준 사람 이만큼 있어라는 글을 쫙 쓴 다음에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거의 민주투사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거의 쓰고 대선 언어인데 제 그거는 말이 그 담대한 말입니다. 출마를 그러니까 선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서적 지지를 받는 상황 이들이 이렇게 이걸 보던 사람도 잡혀갔지만 맞아.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를 도와주는 거잖아 라고 지금 받고 있는 상황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창석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거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스냅챗 그러니까 스냅챗이 이걸로 그 보약 그 있죠 마약 약 같은 거 네. 여기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쫙 불러 엑스도 불렀어요. 그래서 쫙 청문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두드려 맞은 건 저커버그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두드려 맞으면서 너네가 빅테크 기업이라서 우리가 콘텐츠 관련 면책 조항 적용해주고 했는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너네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 어린이 뭐 성 착취물 같은 게 돌았나 봐요. 그거 왜 제재 안 했니? 그것 때문에 고통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다음에 너네가 제재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미에 대한 기준을 아주 어그러지게 가지게 되었다. 네. 뭐 이런 등등등 이야기 있죠. 우리처럼 비슷한 문제 양상들이 여기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호되게 질책을 하고 저커버그가 가장 두드려 맞은 만큼 약속책을 내어놨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겠다. 네. 예. 그러면서 여기서 공화당 의원들이 따진단 말이에요. 네 손에 피 묻은 거 안 보이냐고. 네가 방관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불러야 된다. 네. 불러야 된다. 너무 동의합니다. 반드시 불러야 되고 이 아까 이제 이어서 하던 얘기 연장선에서 해보면은 그 사실은 지난해부터 네. 정광훈이 우리 김문수를 띄웠잖아요. 아, 예. 근데 보란 듯이 지금 정광훈 세상에 온 것처럼 김문수가 지금 여권 대선 후보 1등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보수를 구할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전 후보가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근데 이제 농담은 이제 그만하고 김문수 후보를 띄운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네. 번이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연장선인 건데 예전 같으면은 극우 보수 목사가 또는 극우 유튜버 채널의 뭐 수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 올린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집단 지성으로 걸러졌습니다. 근데 이 집단 지성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는 집단 지성이란 단어가 지금도 남아 있는가, 유효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성을 해야 할 정당이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수는 재편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재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경선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이라든지 뭐 오세훈이라든지 네. 홍준표라든지 다른 사람이랑 맞붙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나오면 캠프는 차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흔히 말해서 인터넷 좌표 찍기가 시작이 돼서 무분별한 그 후보들에 대한 상대 후보들에는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묻지마 김문수 투표가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 이런 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네.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절대적인 경쟁이 무너진 상태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선관위 부정 시스템 아직 남아 있다. 또는 중국인들이 또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예전에 뭐 성추행을 해서 소년원을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또 한 번 퍼지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네. 너냐 나냐 너 나쁜 놈 나보다 더 나쁜 놈 이런 얘기로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 사회 공멸하는 거예요.
사회는 천천히 몰락해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 한 번에 몰락하지 않아요. IMF처럼 큰 위기가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지위에서는 한 번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몰락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에요. 북한의 리스크보다 저는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남한 내에 있는 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걸 어떻게 제어하는 것인가가 다음 대선의 큰 명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추아님 또 누구보다도 김문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연구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일찍이 정광훈 이자가 김문수를 띄우고자 노력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가 있었을 때 뭐 제주 4.3이 뭐 공산주의 폭동이었다는 이런 얘기를 막 네.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수가 당시에도 굉장히 당당하게 막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말을 이어갔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자기네 그 방송을 켜서요. 김문수가 대통령 깜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자고로 이념적으로 투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때는 윤석열을 엄청나게 비난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하면 네. 당신 퇴임할 때 내가 계란을 던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정광훈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작업이고 김문수가 진짜 리더가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정광훈은 늘 그렇듯 자신이 뒤에서 킹메이커 역할하면서 뭔가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기 때문에 요때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거기다가 이들이 움직이면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마치 명태균이 운영하던 그런 작은 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막 갤럽이나 이런 큰 곳도 충분히 오염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됐구나라는 것까지 이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여론조사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김문수가 지금 1위하고 뭐 전라도 호남 지방에서 33%가 넘게 지지율이 나와요. 이게 무슨 똥 같은 경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진짜 리셋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걸 우리도 이제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어요. 방송을 위해서라도 안 볼 수가 없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기 안위적으로 자족적으로 생각을 하면 야 보수가 과표집 된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가 보수가 많이 응답한다는 것은 그 세력이 그만큼 항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뭉쳐 있다라는 네. 것인데 우리가 여론조사의 원래 취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한 사안이 터졌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민적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적 관심을 특정한 의견으로 몰아가는 결과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죠. 그렇죠. 더 이상 네. 여론조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안심번호가 도입됐을 때부터 이제 전화번호 내 거 사생활로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막 했었거든요. 저는 여론조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아서 안심 민증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 안심 확실하게 자기 확인이 되는. 네, 안심 네. 민증이라든지 안심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없는 것으로 시스템 보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으로 제가 답변을 한다면 이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공정하지 않고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을 제외한 TK는 보수 성향이 매우 짙고 호남은 진보색이 매우 짙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교차로 대답을 해버리기 위해서 네. 지역 성향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개헌과 내라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상황 이런 여론조사는 저는 싹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성국 TV가 의뢰해서 했었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5개 지역으로만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전국 단위의 사람인데 5개 지역만 특정하다 보니까 5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아예 공표를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충청은 왜 뺍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불현듯 의문이 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은 당연히 폐쇄를 시켜야 되겠지만 애초에 공표할 수 없는 조건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치외교과를 제 전공했었는데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 영국이나 이런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 한국의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좀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K-보팅. 네.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선거했던 나라가 왜 배우러 오냐? 한국에 갖은 부정선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법률이 너무 촘촘한 거예요. 온갖 방식으로 부정선거 이렇게 돈 찔러주고 저렇게 돈 찔러주고 하다 보니까 한국 선거법이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빡세답니다. 네. 한국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웬만한 건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되게 슬픈데 한국 여론조사법도 조만간 전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합니다, 진짜로. 네. 결국은 근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보면은 분위기를 타기도 하고 결집을 한다라는 것은 뭐 땔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요한 땔감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죠. 아, 네. 너무나 세우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목만 나갑니다. 52%. 네. 어머 대박 이렇게 될 거 아니면 근데 자세히 들어갔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5 네. 지역만 했다는 거 이게 여론조사가 맞아? 그리고 누가 그래서 어머 뭐 고송국 TV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봅니까?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놀아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작은 데서만 실린다고 쳐봅시다. 근데 또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어제 제가 또 보고는 웃음이 터진 게 국민의힘이 지금 48%고 민주당보다 10% 가까이가 이제 앞서는 거예요. 앞서는,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명태균이 무슨 고조선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를 전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아 그렇지만 민주당도 돌아봐야 된대요. 뭐 계속 이렇게 돌아봐. 뭐 다 목이 꺾이겠어요. 민주당은 뭐 하루 종일 돌아보래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자신이 고객한테 의뢰를 받은 거니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네. 설명이라고 내세우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구속이 됐으니 그게 정치적 파장이 크지 않았겠냐.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설마 그게 다예요? 설마? 눈을 네. 비비면서 이게 실한가 싶었어요. 그리고 카톡 검열을 했다는 건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지금 현수막에서 또 장난치고 있던데 가짜 뉴스란 이지 않습니까? 누가 검열합니까?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카톡 검열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우호적이던 2030과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석이 TV마다 온갖 종편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다 하면서 다 뒤돌아보래. 민주당이 뒤돌아봐야 된대. 이러니까 지금 완전 왜곡되고 진짜 이게 아닌데 대중들은 느낍니다. 뭔가 멋지게 방송에 나온 사람들처럼 멋진 단어 써가면서 말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다 알아요. 뭔가 잘못됐는데? 압니다. 근데 자꾸 나오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른바 엘리트란 자들이 자꾸 그렇게 뒤돌아봐야 된다고 그러고 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왜곡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방송 소재에서 계속 쓰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거를 써먹도록 판 깔아주는 언론 지금 다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해설을 또 등에 업고 보면은 심지어 이제는 그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문제인데 그 양비론으로 말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요즘 나타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게 사실상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은 진짜 꼭 되묻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이재명 네. 당대표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아가야죠. 예. 그리고 굉장히 무서울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 탄핵을 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정당의 그 어떤 사람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인되고 보호받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 얘기를 여기 와서 반국가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거 알고 했다. 6시간 만에 끝나는 게 어딨냐, 3시간 만에 끝나는 거 어딨냐, 봉쇄 제대로 안 한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뭐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계엄은 전시 상황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사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 외환죄가 살짝 뒤로 물러난 상황인데, 왜냐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미국에서 사인을 계속해서 보냈었던 거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날 윤석열이 체포되던 날 백악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한다라고 메시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계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국의 외교나 미국의 군사적 입장으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세게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계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는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겠죠. 순서상.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 드러날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피의자 윤석열은 정작 이제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그 발언권이라는 게 보장이 안 돼야 정상 같은데 적정한 시일에 매일 이렇게 그 변호사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맞습니다. 윤갑근 왈, 석동현 왈. 그걸 또 이제 보면은 고지고대로 다 써주잖아요. 너무 네. 공해가 심한데,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 속보를 근데 처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떠드는데. 그렇지. 처리하는 건 아는데 그게 진짜 너무 공해에 가깝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래 속보 처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스트레이트로 처리하는 건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틀린 건 틀렸다고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되고 우리 기자님들도 그냥 머릿속에 조금 기준을 넣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이재명이 만약에 안가를 술집으로 만들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아, 네. 그게 용인이 되는가를 한번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넣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야. 뭐 술집을 아니 뭐 노가바 했어. 노래 바꾸고 막 이재명 막 찬양하는 노래 불러 됩니까? 돼요? 이재명이 계엄, 이재명이 내란 괜찮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꿨을 예. 때 안 되는 건 윤석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쪽에는 괜찮고 저쪽은 안 되고 왜 자기네 머릿속에 그렇게 기준이 세워져 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죄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누구를 살인을 했어요?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유를 알아봐야 된다.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된 피해자가 준 근거가 뭔지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그 죄에 대해서 묻겠다는데 그 잘못된 걸 묻겠다는데 계속 그걸 그렇게 하게끔 만든 그 사람들이 근거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왜 자꾸 프레임을 바꾸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내가 내란이나 계엄을 편들려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을지 몰라도 본인들 머릿속에 그 기준이 정말 살인죄에 준하는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범죄가 이재명이나 민주당으로 바꿨을 때도 그것이 용인 가능한 범위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진짜 그래도 우리 화가 많이 납니다. 대통령은 잡혀가는 날까지 샌드위치 10개 만들었다고 보도 나오잖아요. 그런 기사도 네. 그만 쓰라는 거예요. 뭐 밥을 3분의 1 남기면 뭐 어쩌라고 눈물 흘릴까요? 이 김건희 여사가 살 빠진 거 뭐 어쩌라고 존나 부럽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의 그런 추레한 몰골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꼼꼼한 샌드위치 그 제작 능력 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흥미거리도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샌드위치 이제 빵동기들에게 아마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야 대통령이 만들어준 특식입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범죄자들에게는 굉장히 잊지 못할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여사도 저는 뭐 내란과 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드러난 게 무언가 그렇죠. 없지 네. 않습니까?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디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한 번에 닦는 경우는 없다 봅니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요게 했다고 시달려요? 한다면 예. 저는 재임 기간 중에 한 번 더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 맞습니다. 추측이에요. 그러면은 형량이 남편 못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빵동기들에게 또 지금 가장 핫한 울세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장 핫한 리쥬란 이 원장이 최고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손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말씀 여러 전할 수 가지입니다. 있다. 아니 그래도 분명히 이제 나옵니다. 그 뭐야 궁금한 게 그래도 네. 언론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 탄핵 전국에서 잘 쓴 기사도 한두 개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속보가 쏟아질 때는 조금 얼기설기 엮어서 딱 그냥 그 기사만 읽어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정리할 수 있는 기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좋은 기사 좀 찾고 싶습니다 한다면 네.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뉴스타파입니다. 지금 뉴스타파가 굉장합니다. 네, 이분들은 제가 요거랑 관련 없이는 최근에 쿠팡 청문회 했을 때도 네. 그 쿠팡 관련된 거를 너무 사람들이 노동하다 많이 죽으니까 뉴스타파 기자가 3개월 동안 거기 들어가서 쿠팡맨으로 직접 일을 하더라고요. 해보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저는 기자가 어떤 진영에 관련된 기사를 써라 마라 이게 아닙니다. 발로 뛰고 본인들이 취재한 근거로서 기사를 쓴다면 그건 기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기자가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뉴스타파는 그것을 정확히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 쓴 기사에 대해서 그런 언론사나 기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쓴 글은 여러분들이 많이 클릭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하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시사인입니다. 시사인. 시사인. 네. 시사인도 오늘 주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흐름이 있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잘 쓴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 주십사. 왜 그러냐면 정말 자극적으로 말도 안 되게 3분의 1 밥을 남겨 이런 거 하면 다 오늘 저녁은 닭도리탕 이러면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근데 진짜 이걸 얼기설기 잘 엮어서 한 번만 쫙 읽어도 흐름이 이렇게 됐구나를 네. 볼 수 있는 기사들은 클릭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건데 꼭 이게 뭐 후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좋은 기사가 있다 하면은 읽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경향신문 좋은 기사
나옵니다. 네. 그 옷 같은 거 수거해가지고 네. 옷 같은 게 어디로 가나 그게 환경오염에 어떻게 맞아요. 영향을 네. 끼치나 지금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좋거든요. 음. 진짜 공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잘 쓴 기사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꼭 봐주셔라. 그리고 음. 좋아요 이런 거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저희가 오늘 그 마지막 화두는 이 얘기를 저희가 만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혁신당 얘기. 아, 예. 촘촘하게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예. 이게 이런 탄핵 정국 와중에 당내 분란이 이게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매일매일 재미있어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그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이 새롭게 만든 정당인데 이런 분란이 있어서 굉장히 좀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고 앞으로 남은 거는 윤석열의 미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당했었던 그 당대표 몰아내기를 그대로 지금 허은하 대표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촉발된 사태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사무부총장을 임명하려는 과정에서 당대표를 패싱했다. 뭐 그랬다는 얘기죠. 이런 여기에. 얘기가 이제 본질적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당원 당규가 당대표의 명을 받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김철근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그럼 김철근은 누구 믿고 그랬냐? 이준석을 믿고 그랬다. 그러면 김철근 나 자르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준석이 직접 허은하를 친다. 그럼 이제 본질은 왜 이준석은 김철근 이렇게 싸고 드는가? 그러니까 네. 뭘 알고 있길래 또는 얼마나 정치적 동반자이길래 이런 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허은하 대표는 그 이유를 모를까? 사람이 친할 때는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 김철근 사무총장은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곳은 분명히 서울의 강서구인데 왜 대전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나쁜 짓 한 사람은 딱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대전으로 가셨다면요. 창원의 명태균 씨와 친했을 때는 창원에도 가셨겠죠. 창원이란 지역을 방문하셨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밥만 먹었는지 커피만 마셨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나올 거라 보고요. 명태균 게이트의 황금폰 저는 뭐 뉴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냉정하게 그거 잠깐 멈추더라도 지금 다른 대선 후보로 지금 틀어줬으면 좋겠다. 왜냐? 윤석열 후보는 그 혐의가 없어도요. 그게 무죄가 되더라도요. 내란죄로 사형입니다. 네. 사형 아닌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휴대폰 안에 오세훈 씨는 없는지, 김종인 씨는 없는지, 홍준표 씨는 없는지, 박형준 씨는 없는지, 김진태 씨는 없는지, 우리 이준석 씨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준석 씨가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휴대폰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듯이 휴대폰 앞에서는 기억해야 된다. 왜? 휴대폰도 반도체라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 기억 장치 앞에서는 항상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뭐 겉으로 똑똑하다고 불리는 사람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뭐 이제 그 주민 소환제를 차용을 해가지고 당원 소환제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투표 과정이 석연치 않게 또 진행되고 왜 이렇게 허점은 또 많은 겁니까 또 이게 한 번에 제대로 못하고 지금 저한테 그렇게 토스할 게 없습니다. 지금 네. 저기 이준석 얘기하니까 지금 광 대표가 이만큼 올라온 사람 저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너무 슬픕니다. 이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미래 대통령 후보 하나 제낀 건가요 어우, 지금? 점심 안 먹고 왔는데 왜 네. 아니 이준석 의원의 관심은 요즘 그러니까 워낙 자기가 당 문제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뭔가 지금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방법으로 윤석열 관련이 있으면서도 나의 장기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말밖에 없는 거예요. 토론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주제는 부정선거로 지금 뭔가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일단 황교안한테 1대1로 나와 너 나와 네. 황교안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한테 이제 시비를 걸었냐 전환길 너 나와 이랬습니다 오늘. 전환기를 바꿔요. 아, 대단하네요. 전환길 나올까요? 예. 전환기는 지금 바짝 쫄아서 오늘 어제 커뮤니티에 올린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법적으로 휘말리게 생겼다. 나한테 왜 이러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네. 지금 그거에 응해줄 시간이 없다. 우리 전환기 선생님이 바짝 쫄으셨습니다. 이준석 대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정상적이면 바로 윤석열 씨를 제명시키고 내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 하면서 계엄 해제 가결을 눌렀던 의원들 중심으로 다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당 밖에 있는 이준석이랑 협상이라도 하고 보수 단일화라도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지금 이준석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보수 단일화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 카운터파트가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받아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연대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다. 그렇죠? 너 네. 부정선거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인정 안 해? 꺼져!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무소속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 당내 경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으로 내용이 지금 치달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 진짜 여기는 저 당은 뭐 제명이고 뭐고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제명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더니 네. 왜 남의 당 가지고 너네는 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맞아, 가지고 맞아, 말장난하는 맞아. 거예요. 예. 텄다 텄어. 거기는 지지자들도 지금 굉장히 오염된 상황이잖아요. 질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지금은 달콤하고 나오는 수치가 본인들이 나오니까 그걸 믿고 싶은 거겠죠. 아닌 건 알면서도 하지만 이제 나락으로 가는 곳을 지금 타버렸습니다. 이 당은 지금 안 돼요.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인데 오찬석 평론가께서는 방송도 안 하신다고 하니 네네. 결국은 어른들도 많이 뵙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긴 알겠지만 네. 참된 정치인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만나서 난관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분들 어떻게 설득할 예정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을 옹호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일단 나눠야 됩니다. 네. 옹호하면 일단 얘기를 안 해요. 거긴 어차피 소멸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내란은 안 된다, 계엄은 안 된다. 근데 이재명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은 얘기는 나누죠. 이재명이 되냐 안 되냐는 대선을 가야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닙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예비경선조차.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고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보수 이재명도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재명을 이길 보수 후보를 잘 발굴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도 여지를 주면서 저는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탄핵을 먼저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설에서는 계엄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대화를 터놓고 싶어요. 네. 우리 기추아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설 연휴 때 못 만나게 될 것 네. 같은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안 대화를 다 끝냈습니까? 대화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계엄 내란 같은 경우는 제 주위 분들은 네. 이거 아니 뭐 대통령이 그래 할 수도 있지라고 이미 저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말 속이 뒤집어지지만 부정선거 얘기를 저 앞에서 꺼낸다. 진짜로? 예. 이거는 그냥 끝납니다. 부정선거 이야기 꺼내는 순간 더 이상 대화는 단절이에요.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못 뭔가, 참겠어요. 네, 이제 가족 해체 선언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얘기를 여기서 해주셨는데 해체 선언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그 설이 지나면 2월이 오게 되고 네. 2월 이후에 펼쳐질 전국 상황 우리 오창구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자, 일단 변론기일이 이제 2월 13일 정도 아마 그 다음 주 전후로 이제 아무리 늦어도 2월 마지막 주인데 셋째 주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계엄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탄핵은 반드시 인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각자 정당이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김문수는 캠프를 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달아서 캠프를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압도적인 1위를 이재명 후보가 하니까 갑자기 이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아주 낮춰서 표현하면 퇴물이 된 임종석 이런 사람이 나와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때리고 있습니다. 대선 나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각 정당의 대선 모드가 되면 이 국면은 한꺼번에 싹 정리가 되고 아마 보수 언론들이나 보수 유튜버들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공세를 펼치기 시작할 것이고 민주당도 잘한 것이 없다라는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래도 정책 경쟁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됐고 보수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후보가 적어도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쉽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국회의원도 시장도 그 정당의 사람이 잘못하면은 출마시키지 말자, 후보 내지 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통령은 후보를 당당하게 내죠? 대통령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도 정확하게 따지면 엄밀히 보궐선거입니다. 그런 생각 못 해봤네. 임기를 못 채웠잖아요. 대통령도 보궐선거를 하는데 왜 그 정당에서 당당하게 후보를 내느냐? 당당하게 낼 거면 계엄과 내란 잘못됐다라고 통렬한 반성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통렬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차기 윤석열 정부를 뽑는 선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선거의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추아님의 전망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남은 땔감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정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관에서 우리가 다 지금 검증을 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팩트체크에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진실이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하나의 땔감에 지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 말을 내뱉는
있는 자들, 이걸로 네. 선동하는 자들은 이제 법적으로 좀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계엄 내란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틀을 깨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미래로 나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체를 깨는 사람과는 후보가 되는 것 그건 국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법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플러스 방금 아까 임종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늘 모여서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는 자들, 그러니까 막 모여서 맨날 이재명 대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들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너무 잘 못하고 있고 민주당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때까지 쭉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민주당이 이토록 역대급으로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그 당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그냥 골프 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탄핵 정국 이모저모를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 여러 난관과 과제가 저희 앞에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끝까지 웃음 잃지 않고 서로 응원하면서 버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